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큰 5단원 조선시대 역사 공부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5-1단원 하고요. 5-2단원 조선 전기의 문화 발달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이 1단원하고 2단원의 내용은 정말 시험에서 문제 낼 만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뭐 왕들의 업적도 그렇고요. 대외 관계도 그렇고 조선 전기에 발달했던 여러 가지 문화재도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게 많아요. 집중해가지고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조선의 건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등장하는 국가가 조선이야. 모르는 친구들은 없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4-3단원 고려할 때도 어떻게 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됐는지 했었는데요. 그거 기억 더듬어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건국 세력.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게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냐? 다들 알다시피 조선을 만든 사람은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이성계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려 말기에 쳐들어오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해졌던 신흥 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지. 뭐 최영, 이성계, 최무선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성계였어. 아,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구나. 그리고 이성계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세력이 또 하나가 있었지.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이들인데요. 그냥 신진사대부라고 쓰면 정확히는 맞는 말이 아니야. 정확하게 뭐라고 써야 돼?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렇게 써야 맞아. 왜?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 측의 편과 이성계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 이들이 온건파 신진사대부고 고려는 썩었다.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새 나라를 만들자. 이들이 급진파 신진사대부거든. 그러니까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조선 건국에 협조를 한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정도전이죠. 자, 이들이 이제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는가? 자, 과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미 한번 고려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압축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성계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계기는 위화도 회군이었어. 뭐예요? 명나라 땅인 요동을 정벌하러 가다가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사를 돌려서 수도인 개경을 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제거해버렸던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잖아. 그치?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잡은 이성계가 가장 먼저 실시한 게 무엇이냐? 토지개혁이었어요. 이른바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과전법은 새로 생길 국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도와주고 있는 그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어.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 과전법이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로 한동안 쭉 유지가 돼요. 조선의 7대왕 세조가 등장할 때까지 과전법이 유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위화도 회군했어요.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끝까지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제거하죠. 이 당시에 제거당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라는 유명한 단심가를 남긴 정몽주 등이 이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온건파를 제거하고 나서 드디어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됐고요. 자,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언제 수도를 옮기느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그로부터 2년 후 1394년의 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순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국가, 조선이 등장했는데 조선의 건국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고려하고 되게 달라진 게 있어. 고려라는 나라는 물론 고려의 6대왕 성종 때부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긴 했지만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잖아요. 근데 조선으로 오면서 불교의 중요성은 굉장히 사그라들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도 유교, 그 중에서 뭐야? 고려 말에 유행하기 시작한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첫 번째, 국가 통치 이념을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다.
앞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유교라는 단어는 모두 다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성리학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고 성리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성리학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고. 오케이? 성리학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건국의 또 하나의 의의라고 한다면 새로운 양반 중심 사회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귀족 중심 사회, 양반 중심 사회 뭐가 다르냐? 고려까지는 귀족이라는 존재가 있었지. 조선시대부터는 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최상위 계층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귀족과 양반의 차이가 뭐냐? 좀 더 능력이 중시되는 게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컨대 고려시대에 내가 귀족 집안에 떵떵거리는 가문에 태어났어. 근데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나는 너무 멍청해.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고려시대는 음서제도가 되게 강하잖아.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만약에 되게 고위 관직에 있으면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라도 설령 또 내 자식이 돌대가리라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계속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 집안은 계속 잘 사는 거야.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은 조금 달라. 물론 최상위 계층이긴 하지만 양반 같은 경우에는요. 능력이 중시돼요. 가문보다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진짜 똑똑해가지고 최고위 관직 지냈어. 영의정까지 올라갔다 치자. 우리 아버지 똑똑해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 최고위 관직까지 갔어. 근데 나대에 와가지고 머리가 나빠진 거야.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뭐 간장을 드셨는지 어쨌는지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져. 집안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명성이 낮아져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도 내 머리를 유전받아가지고 진짜 바보야. 이렇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게 1대, 2대 몇 대가 지속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안이 몰락합니다. 신부는 양반이지만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집안으로 몰락을 한다라는 거야. 아, 뭔가 능력이 좀 더 중시됐구나. 이게 조선의 양반이 고려의 귀족과 다른 점. 알겠지? 양반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중요합니다.